1941년 6월 22일 350만 독일 병사들은 소련을 기습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폴란드 침공 이후 연이은 승리로 의기양양해진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소련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공격, 이른바 바바로사 작전을 명령한 것이다. 독일은 폴란드 점령에 이어 스칸디나비아와 발칸반도, 프랑스까지 점령했지만 군수뇌부 장성들은 소련 침공에 대해 처음부터 반기를 들고 나섰다. 결국 장성들은 사상 최고의 도박에서 독일을 구하지 못했고,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대담하고 위험 부담이 큰 모험이 되어갔다. (1930년대) 독일군은 전차, 항공기, 기계화 보병대와 포병대의 긴밀한 공조하에 하나의 목표물에 집중 공격을 가하는 식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전투 방식을 도입 큰 성과를 거두었다. 포병대와 공군이 하나의 목표 지점에 집중적으로 포격과 폭격을 퍼부으면 전선 전체에 걸친 공격보다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1차 대전 때처럼 질질 끄는 식의 전투는 더 이상 없었다. 이렇게 공군과 포병대가 선제 공격을 가하고 나면 뒤따르던 기갑부대는 적진영 깊숙이 파고 들어가며 적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적군 생존자들의 뒤늦은 반격을 막는 등의 뒷마무리는 기갑부대 뒤를 걸어서 따라가는 포병대의 몫이었다. 군 장성들은 무척 걱정했지만 일단 기습 공격이 시작되고 나자 독일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해 나갔다. 언제나 그랬듯이 히틀러는 이번에도 선전포고 없이 공격을 개시했다. 독일의 기습작전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혼비백산에 제대로 반격조차 못하는 소련군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다. 2차 대전의 독일군을 생각하면 보통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닥치는 대로 밀고 지나가는 기갑부대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물론 보병대의 기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긴 했지만 사실상 1941년의 독일 육군은 대부분 도보로 이동했다. 하지만 전쟁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독일의 운도 다했다. 히틀러의 대규모 침공 작전으로 인해 엄청난 수의 병사들이 세계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재앙에 빠지게 된 것이다. 소련에 대한 기습 공격에 동원된 수많은 독일군은 공격 개시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소련 적군 역시 그들과 함께 지옥을 경험해야 했다. 독일군이 점점 더 깊이 진격해 들어가면서 완전히 무너져버릴 것만 같았던 소련군의 반격에 점점 힘이 실리기 시작했고 일방적이었던 독소전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져갔다. 살인적인 추위가 닥쳤다. 기온은 영하 41도까지 떨어졌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던 독일의 진군과 공격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게다가 소련의 겨울 날씨에 알맞도록 트랙이 넓게 제작된 소련의 신형전차 T-34와 KV-1 등이 등장해 소련군에게 기동력을 더해주고 이제 막 독일에게서 소련으로 넘어간 패권의 추진력이 가해졌다. 하지만 소련만 신무기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다. 독일 역시 여러 가지 무서운 무기를 선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네벨베르프였다. 이것은 고성능 로켓 6기를 연달아 쏘아 올릴 수 있는 훌륭한 무기로 6기의 로켓이 하나의 타기 뒤에 떨어짐으로써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또한 로켓포가 날아가면서 내는 소음은 그 폭발력만큼이나 섬뜩해서
소련군 중 별로 경험이 없는 병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렇듯 연말 로켓포를 먼저 시도한 것은 독일이었지만 소련 역시 곧 이와 비슷한 성능의 로켓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소련이 레벨 베르페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것은 여러 발의 로켓을 한꺼번에 쏘아 올릴 수 있는 카츄샤 로켓포로, 타깃을 향해 날아갈 때는 크기한 소음 때문에 스탈린 오르간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독소전, 독일에게는 맞서야 할 적이 또 하나 생겼다. 포로가 될 위기에서 빠져나간 소련군들이 독일의 전선 뒤쪽에서 모여 조직한 빨치산이 독일의 보급로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적국 깊숙한 곳에 고립된 독일군의 입장에서 볼 때 잠복하고 있다가 불쑥 튀어나오는 빨치산은 정말 큰 골칫거리였다. 이렇게 해서 독소전은 비인간적이며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양상을 띠게 됐다. 1941년 겨울에 재앙을 겪은 독일군은 그런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투 의지와 응집력을 되찾았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에는 소련을 완전히 정복하겠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공격을 개시하기도 했다. 당시 히틀러는 스탈린그라드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이 치열한 전투에 직접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그리고 그의 명령에 따라 새로이 투입된 부대들은 마치 고기를 자르는 기계에 한 덩씩 넣어지는 고기처럼 속절없이 소모되어 간다. 화염 방사기와 기관 격추, 총검동으로 공격하는 소련군에게 쩔쩔매는 독일군의 모습은 스탈린그라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3,000km에 달하는 동부전선의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소련은 끈질기게 도시를 방어했고 좁은 도시에서는 독일 전차도 무용지물이었다. 스탈린그라드의 비극은 카르콥, 키예프, 세바스토폴, 민스크 등 여러 도시들에서 반복됐으며 이 끝없는 전투를 치르는 동안 독일군의 사기와 전력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다. 독일의 장교들은 붉은 10월 제철 공장의 잔재 속에서 건물을 지키고 있던 독일군이 한파 송신기로 보내온 마지막 전갈 사항을 해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가 이곳의 마지막 생존자다. 4명은 부상당했다. 무너진 트랙터 공장의 참호 속에서 지낸 지 4일째 됐다.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지금 자동 소총의 마지막 탄창을 든다. 10분 후면 소련군이 들이닥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내가 임무를 다하다 장렬히 전사했다고 들었다. 영원하라 독일이여. 하이드라. 독일군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의지력으로 스탈린그라드의 참사를 딛고 일어섰다. 동부전선의 독일군이 다시 공격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 2차 대전 당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였다. 소련은 스탈린그라드의 참사에 이어 계속 공격했지만 독일군은 육군원수 만슈타인의 지휘하에 이들을 물리쳤고 다시 한번 공격 태세를 갖췄다. (1943년 8월 19일부터) 전쟁이 끝나던 1945년까지 동부전선의 독일군은 방어에만 힘썼다. 그리고 계속된 패배와 후퇴 끝에 결국 베를린 문전까지 뒷걸음질을 쳐야 했다. 이제 독일은 그들이 펼쳤던 전격전을 돌려받고 있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포격과 폭격으로 마련된 길로 기갑부대가 진격하는 것은 독일군의 진군 모습이었는데 이젠 소련이 대규모 전격전으로 안가품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례없는 대규모 포격과 폭격으로 독일의 방어선 일부를 완전히 분쇄해 놓으면 그 뒤로 소련의 전차가 끝도 없이 밀고 들어왔다. 병력도
전차도 무기도 부족한 독일로서는 이제 소련에 대항할 만한 힘이 전혀 없었다.